이젠 너희가 내 집에서 좀 꺼져주면 좋겠구나.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기껏 같이 살 아파트까지 알아보자고 찾아왔는데.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심하다고? 10년 동안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너희가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찾아온 게 더 심한 거 아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의 모욕적인 막말과 무시를 묵묵히 참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인생 역전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버렸던 가족에게 가장 통쾌한 한 방을 날리게 되었는지 그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70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동네 작은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억척같이 일만 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 자식들 모두 제 밥벌이는 하면서 살 수 있게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입에 담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내가 없어도 너무 걱정 마라. 우리 큰아들 현민이가 너를 잘 모실 게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저를 평생 모신다는 조건으로 큰아들에게 당시 우리가 살던 집과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절약하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툴 일도 없게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둔 거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관계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만 더 높아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더욱더 불편함은 커져만 갔어요.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더니 한마디씩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말투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조곤조곤 상냥하다가도 둘만 남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지요. 하루는 여느 날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죠. 오랜 시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은 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날 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지요. 어머님, 왜 아침부터 이렇게 부산을 떠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애들 일어나면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을 보니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미 다 볶아놓은 김치볶음밥을 그대로 두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은요? 할머니는 안 드신대. 너희나 빨리 먹고 학교 가. 괜히 나갔다가는 며느리 기분만 더 상하게 할 것 같아 다시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학교 가는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나중에 보니 며느리가 제가 만들던 그 김치볶음밥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다 버렸더라고요.
집안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저는 그것마저도 모른 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서글펐습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가락들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손주 도윤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틈틈이 폐지를 주어 벌었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요.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최신 변신 로봇 장난감과 제가 밤새 손수 뜬 털목걸이였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며 혼자 설레더라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도윤이는 선물을 받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도윤이 손에 들린 선물을 휙 하고 낚아채 갔습니다. 이런 싸구려 장난감은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이런 거 사주는 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세요? 애들 버릇만 나빠지게 이런 쓸데없는 거 마음대로 좀 사주지 마시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준 선물을 거실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도윤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엄마 눈치를 보며 엉엉 울었지만 차마 제 선물을 다시 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싸구려라고 무시하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오랜 출장에서 돌아와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죠. 손주들이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지. 얘기는 나중에 해. 손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준이 발표를 그렇게 잘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무슨 발표였는데? 어머님, 밥을 드셨어요. 여기 휴지 좀 드릴게요. 며느리가 눈을 흘키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식탁 한쪽에 휴지를 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친절한 척하는 말투와는 달리 그 싸늘한 눈빛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는 무언의 압박을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애들이 저를 무시하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말해주겠니? 저는 그냥 어머님이 불편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어요. 이만큼 눌러앉아 사셨으면 이제는 좀 알아서 나가 주셨어야죠. 그랬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이 좋았잖아요. 자식 집에 빌부터 사시는 거 어머님도 솔직히 불편하시잖아요. 그 순간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빌부터 산다. 일은 평생을 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낳고 기르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제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빌부터 산다고? 그럼 너는 내 아들 집에 빌부터 사는 거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았고, 이 나이에 새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이 나이에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또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죠. 물기를 닦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득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볼까도 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큰 며느리가 제 물건을 맘대로 버렸을 때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영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요새 연세도 있으시고 가끔 착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군요. 그래서 더는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텔레비전 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참고 또 넘겼지만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이곳에 묶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야겠다 싶어 남들 눈을 피해 새벽 청소일도 시작했던 거고요. 그날 이후로는 제 마음속 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빌부터 산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고 더 이상 이 집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지요. 하지만 현실은 제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갈 곳은 여전히 마땅치 않았고 모아둔 돈도 아직 많이 부족했으며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오피스 빌딩 청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영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함께 일하는 동료 미자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 금방 친해졌지요. 그러게 나이 드니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집에서는 요새 좀 어때? 며느리라면 좀 나아졌어? 그 말에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자 씨는 제 딱한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세상이구나.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길도 없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손주들은 아침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청소하고 오셨어요? 큰 손주 도윤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미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도윤이 깎아 사줘야지.
그때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거울도 보지 않은 채 쏘아붙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창피한 줄 좀 아시라고요. 청소하는 게 무슨 큰 자랑이라고 손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잠시 침묵했다가 문득 제 안에서 용기가 솟았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야 하지?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니? 내 몸 성할 때 떳떳하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네가 돈 버는 거나 내가 돈 버는 거나 돈 버는 건 매한가지인데 내가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네 마음이 더 부끄러운 거란다. 그깟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는 유세세요. 어차피 집안에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럼 네가 그 그깟 돈 나한테 한번 줘보든지. 며느리는 화장대 거울로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마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늘 참고만 있던 제가 그렇게 나오니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조금 당당하게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도윤이 성적표 봤어? 아니, 어땠는데? 반에서 10등이나 떨어졌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거야? 또 게임 많이 했어? 아니, 그냥 방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 도윤이의 방이 좁긴 했죠. 책상과 침대만 들어가도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방이 남영이라 햇빛도 잘 들고 도윤이가 공부하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 것이 왜 갑자기 제 방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써온 제 유일한 공간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햇빛이 너무 강한 데보다는 조용하고 아늑한 방이 더 좋으실 거예요. 다용도실 옆방이 오히려 아늑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옆방은 거의 창고처럼 쓰던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습기도 차는 그런 곳에서 살라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한데 도윤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공부할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방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 그럼 내가 도윤이 방으로 옮기면 되겠네? 거기는 손님들 오실 때 대비해서 비워둬야죠. 그럼 다용도실 옆방을 손님 방으로 쓰면 되겠네? 하지만 결국 제 짐은 다음 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차가운 창고방으로 옮겨졌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낡은 장롱은 그 방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몇 가지 옷만 상자에 담아 옮겨야 했어요. 그날부터 제 존재감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하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죄송하지만 제 눈에 최대한 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제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 따로 드셨으면 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어머님이 싫다고요.
제가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제발 토달지 말고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식구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서 몰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식탁 위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도 완전히 없어졌죠. 제 유일한 위안은 매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그 길에 로또도 한 장씩 샀죠. 할머니, 이번 주도 5,000원어치요? 매주 찾아가는 복권방 아저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당첨될 것 같아. 아이고, 할머니, 매주 그러시네. 그래도 꿈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요. 로또를 사는 그 작은 행위가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면 아주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TV도 보고 음식도 마음껏 해먹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운이 없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그만 손에서 로또 용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때마침 요가를 마치고 돌아오던 며느리가 그것을 보았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로또요? 어머님, 이런 것도 하세요? 돈이 아주 넘쳐나시나 봐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이나 쫓으시네요. 그럴 돈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이나 두둑이 주시지. 참, 말이 좀 심하구나.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지만 그날 밤 저는 로또 용지를 베개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복권이 아니야. 이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야. 일주일 후 청소 현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고개를 들어보니 막내 며느리 지원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죠. 어머, 지원아, 웬일이니? 서울에 연수가 있어서 왔다가요. 어머님 연락도 잘 안 돼서 일하실 시간이라 제가 직접 찾아와 봤어요. 지원이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제 이런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그 연세에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괜찮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내 밥벌이는 하고 살지. 지원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결 씨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해요. 매번 전화 드릴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약해졌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며느리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순간 그동안 제 가슴에 꼭꼭 눌러 담았던 모든 말들이 저도 모르게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말이 끊임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었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10년 동안 단단히 붙잡아 왔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울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해 울면서도 스스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원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는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원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도 있고요. 나갈 준비는 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해오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이 되려 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곳은 제 유일한 집이자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 서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집에 내 자리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 밤마다 좁고 추운 창고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내가 막내네 집에 가면 막내네도 분명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 큰 며느리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을 정리하려는 것을 귀신같이 느낀 것처럼 예민하게 트집을 잡는 날이 늘어났죠. 어머님, 방에서 무슨 큐큐함 냄새가 나요? 식기는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이 시간에 왜 돌아다니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니까요. 점점 더 숨을 죽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만 몰래 갔고, 낮에는 청소하러 가는 길에 근처 슈퍼마켓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제 유일한 의안은 매주 목요일 청소일을 마치고 사오는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게는 간절한 희망이었지요. 그날도 복권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당첨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런데 슈퍼 앞에서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또 사셨어요? 진짜 중독이신 거 아니에요? 그럴 돈 있으시면 생활비에나 좀 보태시든가. 집안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그치요? 내가 로또를 사는 게 민폐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건 더 큰 민폐라는 걸 너만 모르는 것 같구나. 어머! 요즘 정신줄을 놓으셨나 봐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네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좁은 방에 앉아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 생일, 남편의 생일,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로 조합한 소중한 숫자였습니다. 매주 같은 번호를 적어왔어요. 토요일 밤 저는 조용히 핸드폰으로 로또 방송을 봤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 혼자 몰래서요.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는 3, 12, 23, 29, 35, 44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듣고 있다가 점점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 12, 23. 저는 제 손에 쥔 낡은 로또 용지를 보며 확인했죠. 29, 35, 그리고 마지막 44.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손에서 로또 용지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로또 1등이라고? 당첨금이 55억이라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6개의 숫자가 전부 다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1등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월요일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든 생각은 이걸 과연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특히 저를 벌레 보듯 하는 큰며느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요. 이 돈이면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곳에 있지 않아도 돼.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일 나간다고 하고 로또 용지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죠. 은행에 도착해 조용히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게 당첨이 된 것 같은데요. 직원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분증과 복권 원본 확인되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농협 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긴장된 손길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는 시종일관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죠. 할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그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제 통장에는 세금을 모두 제하고 남은 금액 368억 8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기억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야겠다. 작은 가방 하나에 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달아빠진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제 짐이라고 해봐야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막내 아들 한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결아, 내가 너희 집에서 며칠 좀 머물러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결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그럼요, 엄마. 지금 당장 오셔도 돼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까요? 아니다. 우선은 여기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네 형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로또 당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청소일도 정리했죠. 동료 미자 씨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무척이나 놀라더라고요. 양순 씨,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건강이라도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미자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연락 자주 하고. 청소일을 그만두고 나니 낮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에 있는 것이 더욱더 불편한 눈치였죠.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죠. 어머님, 요새 일 안 나가세요? 이제 그만뒀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나이 먹고 눈치가 없으니까 청소일에서도 잘렸나 보죠?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진다는 그 잔인한 말투가. 아니다. 내가 내 발로 그만두기로 한 거야. 참, 늙어서 자존심은 있으신가 보죠. 곧 죽어도 잘렸다는 말은 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너 참 못하는 말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못돼 먹을 수가 있니? 이유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싫었으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갔으면 됐잖니. 뭐라고요? 시어머니라고 대우해줬더니 정말 도를 넘으시네요.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이 집, 이제 내 집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막말하는 게 대우해 준 거니? 너는 대우를 막말로 하는 거나? 내가 만약 여기 없으면 너는 누구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 거니? 네 아들한테? 아니면 네 남편한테? 너 같은 마누라를 둔 내 아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나이값도 못하시네. 아들집에 빌붙어 살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러니 대접을 못 받지? 왜? 너는 안 늙을 것 같으냐?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며느리 얻어서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엄마, 어디 가세요? 왜? 내가 어딜 가는지 신경이 쓰이기는 하니? 아니, 왜 아침부터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네 마누라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너는 그동안 모른 척 했지. 너만 편하면 그만이었지? 네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꺼져주마. 아들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더 묻지도 저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손주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네 집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걸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밖을 본 게 대체 얼마만이지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감옥에 갇혀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죠. 막내 아들 한결이와 며느리 지원이는 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지원이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집은 작지만 밝고 따뜻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이 앞으로 제가 쓸 방이라고 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깨끗한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우선 좀 푹 쉬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단란한 생활에 제가 방해가 될까 봐요. 화장실도 조용히 사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도 최대한 작게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게 전혀 그런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조심하세요?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원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한결이가 퇴근하면 셋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던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형이 뭐래? 별말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죽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제 통장은 여전히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에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구나.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막내 아들네 집에서 2달쯤 지냈을까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늘 제 편의를 먼저 봐주었고 제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월급날 통장 정리를 하는 그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웠죠. 결혼할 때 대출받았던 집값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도 만만치 않은 듯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너희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
내가 이제 그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한결이와 지원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살기 힘든데 나까지 이렇게 얹혀 있으면 더 부담이 들 것 같아서 그런다. 지원이가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운 건 어머님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대출이자를 내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까지 봐주시니 저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평생 같이 살아요. 엄마 없으면 저희 집이 더 허전할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막내 부부가 잠든 후 가방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제 통장을 꺼냈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결이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원이도 남편의 어깨 너머로 통장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나 로또에 당첨됐단다. 너희 형네 집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에 세금 다 떼고 36억 8천만 원이란다. 두 사람 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한결이가 물었죠. 어머니, 이걸 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다. 그래서 우리 셋이 다 함께 살 좋은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 아주 크고 좋은 집으로. 그리고 너희들 빚도 전부 다 갚아주고. 한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돈은 온전히 엄마 돈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사셔야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 돈을 쓰겠어요? 아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너희도 행복해야 해.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꾸나. 그날부터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교에 마당이 넓은 집이 좋겠다고 했죠. 이틀 후 부동산에 갔을 때 마침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가구가 함께 살기에도 넉넉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한결이네 가족이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은 집이라도 서로의 공간이 보장되는 것이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계약했고 한결이의 빚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한결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지원이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기뻐했죠. 제가 자식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 아직은 모른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때를 위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바로 전날 지원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집들이에 쓸 물건들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예쁜 그림을 하나 샀어요. 파란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시원하게 그려진 그림이었죠. 그림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이구나.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삶은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고 예쁜 꽃도 심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제 몸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한결이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정문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큰아들의 차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손주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새 집이 정말 근사하네요. 큰아들이 집을 회의회의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죠.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것들이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동안의 일들이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할 수는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180도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건지 말도 쏟기 싫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나와 큰아들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작은 며느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아, 이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마련했소?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끔 쳐다보는 큰아들의 눈빛에서 떠보는 듯한 의중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도와주셨어. 엄마 아빠 유산이 더 있었던 거예요? 서운하네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그걸 저희한테는 숨기시다니? 그러게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살펴드렸는데요. 아주버님한테만 유산을 넘겨주시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유산을 넘겨줬다고 하더냐? 네가 그렇게 헛된 꿈이라고 무시하던 그 로또가 당첨된 거란다. 순간 큰아재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가 환해졌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요? 축하드려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며느리도 급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박이네요. 저희가 진작 알았더라면. 사실 엄마, 제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려워져서 3억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전처럼 다시 잘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시골에서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10년 동안 같이 살 때는 이유도 없이 내가 싫다더니.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그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실수를 좀 했나 봐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제 친엄마 같은 분이신데. 진심? 너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기는 했니? 그렇게 나를 구박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나를 대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는 어머님과 딸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같이 살면서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돈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내가 좋아지기라도 한 모양이구나. 그 돈 이미 다 썼는데 어쩌니? 요즘 로또는 당첨금도 얼마 안 되던데. 내가 몸만 가도 되겠니? 그러자 큰 며느리는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엄마 너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결이한테만 집 사주시고 이렇게 자식을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엄마 아들인데. 뭐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원래 내 집이었어. 내 남편이 나를 평생 모신다는 조건으로 너한테 물려준 집이라고. 내가 노후 책임진다고 너한테 집도 물려주고 있던 재산도 다 물려줬는데 뭘 더 바라는 거니? 그 집 안 빼앗은 걸 다행으로 알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젠 너희가 좀 내 집에서 꺼져주면 좋겠구나.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 들고 찾아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기껏 같이 살 아파트까지 알아보자는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나를 하찮게 대하니 네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다. 앞으로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이렇게 돈이나 달라며 빌붙는 너희 모습 정말 구질구질하구나. 아들은 할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분노한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는 짐덩어리, 돈 있는 늙은이는 효도 대상.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들이 씩씩거리며 떠난 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죠. 엄마 괜찮으세요? 눈물 나려는 걸 꼭 참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전한 방에서 오랜만에 펑텅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